어제 주시기로 한 자료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나 성적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공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후보님께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해서도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에 이어서 역시 당신께서 직접 내셨던 자료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왜 본인의 주소지가 강신성시 소유의 오피스텔로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살지 않았으면 실제 살았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하시던 과정 중에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그 주소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는 김민석 후보의 어머님 집 주소로 되어 있다가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시기가 되어서야 오히려 강신성시 소유의 주소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앞서 도표를 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때 한국에 도착돼 있다는 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김민석 후보 발언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근데 그 부인, 전 부인도 인터뷰를 하셔서 한국에 있었던 시기랑 미국에 있었던 시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언론에 이거는 후보님 본인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신성시 소유 오피스텔에 주소 옮겼을 때는 해외에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그때 언론을 찾아봤더니 앞으로 돌려주세요. 저랑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시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후보님이 한국에 명확하게 있었던 시기와 강신성 씨에게 주소를 뒀던 시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쭉쭉 넘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가족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예, 서울에 있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에 대해서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소만 저기에 두고 있고 그랬다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었고 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제시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살았던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소 불명지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적 문서에 대한 신빙성이나 사적 문서를 대하는 이 문서에 대한 태도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비행기 편 말씀드렸고 주소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보면 명확하게 강신성 씨하고 돈 빌렸을 때도 23년에 이렇게 반환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어떻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날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하여 상환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 약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는 거라든지 이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깡그리 이걸 무시를 했어요. 돈을 줘야 되는 쪽도 받아야 되는 쪽도. 그리고 후보로 임명되자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갚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사실상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실제로 지킬 의향이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고 문서를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서 보겠습니다. 한강빌라 전세 계약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전세가 있었는지, 정말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통장 내역이든 전세금이 정말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고 금융실명제 이렇게 하면서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전세 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전세 계약서는 전세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모친과 그리고 장모님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거를 공인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이름, 주소,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후보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갈 때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거기에는 똑같이 아는 데서 부동산 했지만 저렇게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낸 서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말을 바꾸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계약 관계라든지 사적 계약 관계, 공적 계약 관계, 국가에서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를 대하는 태도나 그거의 증빙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연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어제 계속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적 사정 성격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기업으로부터 돈 받았을 때 본인이 표적 사정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정권에서 본인이 무슨 핍박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또 동종의 이런 불법 자금 수수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신성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 이렇게 판결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그 계좌를 바꿔가며 이렇게 돈을 받고 그때마다 17대 대선 후보 나올 때 18대 총선 나올 때 최고위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받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등록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수많은 날짜에 거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할 거 없이 돈을 받아놓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표정사정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분이기 판결문에 있는 문서들이 범죄가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과연 향후 큰 공직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자세가 마땅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주장을 빼고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제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중에 우선 출입국 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 제가 이미 중국 관련 출입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닌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확인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야당 의원님들이 제 신상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아마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제에 대한 김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쭉 답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주소 문제를 질의하는 의가 그 주소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만에 하나 저는 거기 살지 않는데 주소만 뒀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가 대단히 불명확해서 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와 함께 말씀 주신 몇 가지의 사안들을 엮어서 공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하신 몇 가지 문서들은 다 공적 문서가 아닌 사적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합의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적 채무와 채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은 문서에 의해서 혹은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 문서들은 다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특정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합의가 구두로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이자 송금에 의해서 실체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것이 실제로 오갔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과 함께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통상의 다른 계약 중재자의 이름이 명료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첫째는 전세금 계약이 그 이전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마는 어떤 업체, 그 다음에 제 아내, 그 다음에 장모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인테리어 비용과 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자들이 그대로 실거주하면서 그 액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거기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도 제가 취할 수 없는 것이 명료한 실체적 그 거주의 전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별로 없고 그 계약을 중재했던 사람이 지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당사자들 채권 침해 관계가 모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엄격하게 안 쓰고도 향후 이해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지금 드린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 제가 동일한 저 문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아니라고 부인한 바가 전혀 없다. 서류에 대한 공적 제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으실 이유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공적 문서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공정성을 가지고 다루었던 어떤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법원 판결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러한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에 대해서 제가 표적 사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 때의 시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도 현재 검찰에서 그 프로 고발로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다음 날 그것이 배당되는 그리고 그것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만 배당되고 동일한 사건이 다른 경우에 야당 의원에게 고발이 되면은 전혀 진단이 안 나가는 그러한 현실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하에 있을 때에는 검사들이 당연히 표적 사정이라든가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전제해서 질문 주시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조금 낭만적인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신성 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신성 씨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당시 특가법으로 증인으로 서려고 할 때 몰아붙이려는 증언 압박 때문에 증언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다면 나와서 증언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충분히